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정기국회의 첫날인 어제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급격히 전국이 얼어붙고 있죠. 오늘 네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윤미 변호사, 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현재 지금 여러 갈래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건 어떤 혐의에 대한 건지 위원님이 좀 먼저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위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낙선이나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250조에 허위 사실 공표가 안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혐의에 대해서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방금 뉴스에 나오듯이 이게 한국식품연구원이란 부지가 있습니다. 예. 부지를 용도 변경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하는 입장에서 이제 성남시 입장에서는 하나의 법률 때문에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좀 강압을 했다. 좀 이렇게 강하게 그걸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협박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사실 이 협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 대한 혐의 때문에 첫 번째 허위사실 공표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고 김 전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당대표,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하위직이라서 나는 모른다, 혹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투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같이 여행을 갔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진 안에 사람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모를 수 있느냐, 또한 허위가 아니냐 이런 점을 이제 혐의로 삼고 지금 소환 통보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자, 백현동 용도 변경 때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 대표의 이 발언을 검찰은 허위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경찰로부터 사건 넘겨받은 지 엿새 만에 또 서면 조사도 없이 바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네. 검찰은 혐의 상당 부분이 좀 소명됐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일 수 사실 경찰이 이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검찰이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밑그림 수사를 제대로 했다라면 사실 당사자 소환을 안 했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의 지금 대상이라고 지적되는 게 하나는 국감장에서 이 워딩, 그러니까 문제가 된 발언이 아주 세세하게 다 공개가 돼 있고요. 또 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것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비교적 명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 9일 이 공소시효까지 뭔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남아 있어서 아마 그 마지막 마침표를 이재명 대표의 소환으로 이 검찰이 마무리 짓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 경찰 단계에서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질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정기국회 첫날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현실화하면서 여야는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던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소환에 응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지점이요. 검찰보다 민주당이 먼저 이 소환 사실을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보좌관이 전쟁입니다. 이렇게 이 대표한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된 게 발단이 됐는데 의원님, 이렇게 휴대폰 화면이 기자들에게 잡힌 거
늘 따라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 대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노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을 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국회 본회의장의 위치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맨 뒤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청석에서 국회의장석을 쳐다볼 때 왼쪽 편에서 맨 뒤쪽인데 사진 기자들한테 잡히기 힘든 지점이에요. 뭐 명당이라고 하는 건데 어찌됐건 그 지점을 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 국힘 원내대표의 비슷한 각도잖아요. 그죠? 뒷자리니까 예. 그 가장 뒷자리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게 또 하나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중앙지검에서 보낸 게 31일이에요. 어제가 아니라 그제였다고요. 예. 물론 이제 그제 보낸 게 의원실에 도착한 게 어제였는지 그래서 김현지 보좌관이라는 분이 출석 요구서가 방금 전해졌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한 건지 보십시오. 저분 8월 31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보낸 거예요. 저 출석 요구 통지서를 출석 요구서를. 그런데 그게 왜 됐을까? 어찌 됐건 저는 뭐 의도는 모르겠으나 극적 효과는 분명히 봤다. 이재명 의원 측에서 대표 측에서 전쟁입니다. 저 한마디로 모든 이 국민의 성격을 규정해 버렸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게 됐건 이 정기국회 첫날에 야당의 당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게 공개가 되면서 사정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사정정국의 신호탄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제가 볼 때 뭐 예고된 수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누가 보더라도 사정정국, 야당 당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은 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서면 조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당 대표가 된 지 그것도 이제 제일 야당의 당 대표가 된 지 4일 만에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례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좀 그러니 그 방에 있는 보좌관 입장에서도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공개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습니다만. 예. 근데 어쨌든 이 허위사실 공포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포라는 내용인데 제가 이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보게 되면 요건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예를 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협박이거든요. 근데 이 협박이라고 얘기하는 게 보면 제가 그 2018년 감사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소위 그 한국식품연구원이 24차례 공문을 보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공문을 받은 해당 담당자가 협박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로 적시할 수 있죠?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 예. 또 하나 기억이에요. 기억했냐 안 했냐 이거 사실 적시할 수 있나요? 본인이 기억 못하면 기억 못한 거지 왜 당신이 기억 못했어라고 얘기도 확증적으로 사실 적시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검찰이 이걸 어떻게 사실로 적시해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공포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요건을 봤을 때 굳이 이 얘기를 소환조사까지 할 부분인가? 서면 조사를 해도 충분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검찰이 좀 과도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서면 조사로도 충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쭤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검찰에 소환이 되기는 됐습니다만 이 대표가 안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야 사실 뭐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집단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가는 게 더 유리할지 아니면 안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이나 간단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정치적 이야기를 웬만하면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보수 쪽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의원으로 나와서 방탄을 한 번 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흔히 말해 당대표가 돼서 방탄이 두 번째 되었다. 세 번째 그 당헌 80조를 바꾸어서 방탄이 되었다고 이렇게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거잖아요. 예. 프레임이 있으면 그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분명히 나는 수사가 있으면 적법하고 의법하게 그 수사에 나는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에서 들어갈 수도 있는, 즉 출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 바라보다시피 이 수사 자체가 과잉적인 수사고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어떻게 좀 창피를 주기 위한 식의 수사의 방법이라면 그러한 수사의 방법은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가지는 않더라도 나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것이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미 증거가 나와 있으니 그 증거에 따라서 적의 처리, 적법하고 의법하게 처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야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아마 당에서 적극적으로 민주당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냐. 다만 우리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9일 날 이게 공소시효가 만료되니 적어도 그 사람의 입장, 즉 당대표의 입장을 듣지 않고 또 기소를 하게 되면 전혀 수사 없이 기소했다는 말을 또 들을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입장에서 좀 이렇게 해결하기가 좀 쉽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응을 했을 때는 검찰 조사는 그러면 뭐 서면으로 대체하고 끝나는 그렇게 될 걸로 지금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기간이 남아 있으면 우리 그냥 제가 형사소송법 이야기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당대표에게 체포영장 발부한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어렵죠. 어렵고 만약에 체포영장 발부했는데 또 민주당에서 이거를 뭐 동의할 거냐 말 거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9월 9일 날이 공소시효 만료라면 소환에 불응한다면 의견서가 됐건 아니면 없는 상태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검찰이 또 판단해야겠죠. 이게 불기소로 갈지 기소로 갈지는 그 9월 9일 날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언제나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너무 크게 예단하지 말자. 이게 반드시 기소한다는 그런 입장도 아닐 것이고 불기소한다는 입장도 아닐 거니까 그 증거를 보지 않는 저희 같은 법실정주의자 입장에서는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리기 한편으로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요. 대장동을 넘어서 위례 신도시까지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 또 이재명 대표의 국감 답변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정 무리가 위례 신도시에서 한번 재미를 본 뒤 판을 크게 키워 대장동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역대급 1억 천금으로 한탕 해먹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동규는 본부장 임명 후에 기술 지원 TF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무와 상관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준비, 대장, 위례 신도시 개발 계획 등을 여기에서 짰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번에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뭐 전혀 뭐 사전에 유동규와 협의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그렇게 네, 이번에 보고 알았습니다. 거기 시설관리공단이 왜 그런 걸 하겠어요? 일을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1년도입니다. 아, 2011년이면 제가 지시를 하거나 할 일은 없고 그때는 이미 자, 들으신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 이분 이 대장동 사건 때 자주 나왔던 인물인데 이 인물들이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도 똑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가 대장동과 판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장동과 위례 이 사업이 어떤 점이 닮았는지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유사한 해주시죠. 점이 좀 많죠. 예. 그래서 뭐 사전판이다, 모의고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대장동 사업보다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키를 잡고 민간 합동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형식으로 이 개발 사업이 진척이 됩니다. 뭐 보통의 이런 사업과 유사하게 SPC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하고 이 자산관리 사업이 주도를 했는데. 가장 유사한 거는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라고 지칭되는 인물들이 이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유동규, 남욱, 김만배 씨 등 계속 예. 이 사업 일부에 관여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이 뭐 최근에 뭐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단행한 것도 이게 먼저 내부 정보가 어떤 기밀적인 정보가 민간에 흘러 들어가서 개발 이익이 좀 확대된 측면이 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뭐 연이어서 압수수색 단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이렇게 위례 신도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수사가 향하게 될 거다. 이런 관측이 좀 상식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제가 좀 구체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사를 할 때는 사람이 중심으로 수사가 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의 중심으로 이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이 위례 신도시도 원주민한테 분명히 손해가 났을 거예요. 예. 우리는 민생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 민생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가 발생하게 만들었던 A건설사,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관리사, 그다음에 분양대행사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거고 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위에 있는 윗선이 나오면 그 윗선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윗선에 대해서 하등의 어떤 그 제한 없이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정치 쪽 이야기가 잘 안 나와서 좀 이런 말씀드리는데 언제나 정치 이야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요.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밑에 있는 사건이 어떠냐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게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할 때는 이 위례 신도시에서 누가 손해를 받고 어떠한 사람이 이익을 얻었고 이익을 얻는데 지금 사실 이것도 성남에서 관여를 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 4인방이 그대로 개입되어 있고 모의고사라는 성격이 있다면 결국 그 최고의 책임자가 성남시라면 성남시에 있는 최고 책임자도 관여되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살피는 거지 이게 누구를 위한 수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은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수사의 결과가 윗선을 향한다면 그 윗선은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수사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제 경찰로부터 또 소환 통보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성접대 의혹, 사건 무마 의혹 이렇게 관련 조사를 직접 받으라는 건데 그동안 이 전 대표는 이렇게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에는 제가 무슨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애초에 그게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마 앞으로 드러날 겁니다. 성립할 수도 없고 증거인멸 교사가 되려면은 김철권 정무실장에 대한 어떤 조사나 수사 이후에 저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자,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이 전 대표에게 이렇게 출석을 통보한 건데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불러서 어떤 조사를 할 건지 좀 변호사님이 전망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알선수재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어떤 대가를 수령하고 했다라는 건데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도 7월 그리고 8월 두 차례에 거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게 이 범죄 혐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 관계로 이 성접대를 했다라는 김성진 전 대표에 대해서 뭐 박근혜 전 대표를 그러니까 전 대통령을 만나게 했다든지 이런 좀 정치권 인사들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해줬다라는 게 혐의의 핵심인데 사실 알선 수재로만 보면 이게 201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7년 시효가 좀 지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향응을 제공했다는 그 시기 같은 걸 비교적 근래까지 이어졌다라고 또 진술을 덧붙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아마 핵심이 될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당 대표로 있으면서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본인의 정무실장인 김철근 씨를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이 제보자 장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입막음조로 아마 각서를 써준 거 아니겠느냐. 이 각서의 내용은 7억 원을 한 그 의사에게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사실 각서, 법률적인 어떤 문서의 효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허술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넣겠다는 사람의 어떤 날인만 있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정무실장을 시킨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또 혐의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변호사님, 네. 아까 이재명 대표 때 얘기처럼 네. 경찰이 서면 조사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전 대표를 이렇게 소환한 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이게 됩니까? 마지막 국면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이 직접 청취가 불가피한 걸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보통 서면 조사 이야기를 하지만 서면 조사는 원칙적인 조사 방법은 아닙니다. 피의자를 불러서 진술 조서를 꾸려야 그게 증명력도 높아지고 이 부분이 나중에 서면이란 건 사전에 어떤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가공돼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증명력이 높지 않아서 원칙대로 경찰이 이 부분 수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렸던 국민의힘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시사했죠. 양두구육 또 신군부 이런 발언들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자, 박사님 추가 징계까지 갈 걸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면 가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뭐 경찰 수사가 하나 되고 있는 측면이 있죠. 이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윤리위가 이분과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의총에서 결의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개고기, 양두구육, 뭐 신군부 이런 걸 문제 삼은 건데 제가 볼 때 이걸 문제 삼으면 저는 국민의힘 쑥대밭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윤리위가 뭐라 그러냐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엄정하게 심의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뭐라 하냐, 이런 정신머리면 당이 없어지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다가 또 대통령 같은 게 스스로 얘도 문자 보냈잖아요. 당 내부에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보냈죠.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걸릴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다 아시잖아요. 소위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본인이 다 불렀다고 얘기해가지고 뒤집은 측면이 있죠. 거기다가 대통령실 인사에 압력을 넣었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했죠. 거기다가 또 문자 공개까지 최근에는 소위 금주 연차례인데 기자들과 만나서 술자리까지 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내버려 두고 이준석 당대표만 예를 들면 그 윤리위에서 징계를 내린다? 그럼 이 징계에 대한 공정성들을 국민이 믿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경찰 수사가 딱 나오게 되면 경찰 수사 결과를 딱 보고 거기에 맞게 윤리가 징계를 절차를 밟으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한 절차를 밟은 건데.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왜 이준석 당대표만 윤리위는 징계하는가? 나머지는 내버려 둘 것인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윤리위 추가 징계가 이게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윤리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문제는 윤리 안에 있는 문제인 것이고 그 윤리 안에서 어떻게 징계하는 것은 정당 자체의 문제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패널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아니고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불편하고 좀 답답한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누가 이런 행동을 했고 이 사람이 징계받지 않기 때문에 그 이준석 전 대표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뭐 현 대표여야 할지 그거는 뭐 지금 가처분 때문에 제가 호칭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 사람을 징계하는 건 이 사람의 어떤 불법성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니까 A라는 사람을 징계 안 했다고 해서 B 사람을 징계하는 거는 저는 윤리위의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바라보고 사실 이게 이것도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전직 대통령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네. 탄핵받은 대통령 사건. 그 사건도 제가 그때 주장할 때 형사의 책임 판단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탄핵을 하냐. 대통령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국회에서 우리는 상원도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3분의 2의 탄핵의 찬성에 의해서 탄핵을 결정하는 거는 결과를 보지 않고 하는 거라서 순서가 좀 바뀌었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 대통령이 이제 뭐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앞서 말했는 건데 지금도 똑같은 거죠. 결국 뒤에 나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게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인 어떤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결과의 기소 결과 이후에 다시 유무죄 판단까지는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후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이거는 국민의힘 안에서 스스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자꾸 법치로 넘어오니까 저희 같은 법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 이거는 정치적으로 좀 안에서 잘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과 관련해서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비대위 출범과 또 가처분 신청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참 가처분 계속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의 내용은 그게 5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열리는 전국위원회를 개최 금지 열지 말라 달라 판결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이미 진행된 사실화된 사안에서 효력 정지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 5일날 열리는 것을 빨리 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법원에서 오늘이나 월요일 아침에는 이 하라 마라 결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좀 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려요. 여기서 뭘 하느냐? 최고위원 4명만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 된다는 당헌을 바꾸는 당헌을 바꾸는 절차를 진행하고 그 의결을 5일날 전국위원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제2의 비대위가 출범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건데 이 참 국민들을 보기에도 그렇고 가처분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국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정치가 이제 사법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느낌은 갖고 있고 다 아시는 대로 결국은 뭐 2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 첫째는 경찰 수사, 두 번째는 당윤리위 결정. 당윤리위 결정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함직해요. 당윤리위에서 지난번에 6개월이니까 이번에는 더 강한 걸 하니까 어차피 당원권 정지 또는 제명인데 당원권 정지가 또 제명과 똑같은 효과예요. 그렇다면 아마 당 주류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축출을 기도하는 측에서는 추구하는 측에서는 당내에서 이렇게 제명하는 것은 절차가 징계를 하게 되면 법원에는 못 갈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하는 건데 그 이후에 어떤 후폭풍이 올지에 대해서는 아마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를 겁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새 비대위가 출범을 해도 또 가처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은 지금까지 낸 거는 뭐냐면 지금의 현재 있는 주호영 직무대행 정지된 그 비대위 8명의 비대위원회 한 명에 대해서 다 낸 거예요. 그게 언제냐? 9월 14일 날 판정을 받는 거예요. 9월 14일 심리를 하고 아마 2주 후쯤 나오겠죠. 그다음에 또 제2의 비대위가 그 중간에 출범하게 되면 이 제2의 비대위를 향해서도 이준석 대표는 또 가처분 신청하고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면 또 그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까지 신청하겠죠. 그런데도 비대위 추석 전에 비대위 출범 강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위험 요소를 다시 말하면 법원에 의해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가능성 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만 안고 불안감을 갖고 제2의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서자마자 민주당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을 중지해달라 이런 주장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의료자문위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불허 결정을 내렸죠. 형 집행을 정지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쁘진 않다 이런 판단인데 이런 가운데도 야당이 한 목소리 내는 건 정치적인 셈법이 더 크다는 해석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요구에 앞장선 건 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약 2년 2개월째 복역 중입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 집행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정치 보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건강과 생명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 보복이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박 전 대통령도 디스크 증세로 2차례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고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당뇨 합병증으로 2차례 신청했지만 한 번 기각됐습니다. 형사헌법 471조 보면 이제 70세가 일형의 기준이 되고 있죠. 이명박 대통령이 한 80이 다 돼가지고 뭐 60하고 80은 차이가 크죠. 당시 민주당은 형 집행 정지를 반대했었습니다. 국민법감정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권층이 형 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아왔습니다. 야당의 주장에 검찰은 정 씨 측의 수술 의사를 수차례 확인했지만 명확하지 않았다며 복수의 의료 자문위원들이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술이라든가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자, 리포트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정경심 전 교수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면서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계속해서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 요구를 이야기하면서 들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현재 정경심 교수의 그 건강 상태 어떤 상황입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해진 걸로는 지금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디스크 파열과 협착 증세 있다라고 하고요. 하지 마비에 따라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게 또 이 변호인 측의 주장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뇌수막종을 동반한 뇌종양 그리고 다발성 뇌경색증 등으로 지금 상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네. 게다가 이 수감을 하는 중에 비교적 근래인 6, 7월 달에는 여러 차례 낙상 사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그렇다면 사실 형 집행정지는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상황을 봐서 병원 치료는 좀 받을 수 있도록 인권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재판 중에도 뭐 졸도를 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사실 피고인이 좀 재정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형사재판 결과는 재판장이 좀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건강 상태 때문에 피고인의 그 상황 때문에 재판을 좀 줄여서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걸 종합하면 건강 상태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이 불허 결정을 한 게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정경심 씨가 대법원에서 4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다시 한번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정치적으로 판단할 여지는 없다.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게 보면 형사소송법상 이렇게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돼요. 이건 법적 절차예요. 그러면 자 거기서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10명 안표하고 10명 안쪽으로 각 검찰청마다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의사 자격이 있는 분이 꼭 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보면 복수의 의료 자문위원들을 내린 결론에 의사들이 판단할 때 말하는 것보다는 변호인들이 정경심 씨 변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다고 그래요. 정도의 문제에 대한 판단이 의사의 판단이 선행됐던 거예요. 이걸 놓고 예를 들어서 야 너무 잔인하다, 비정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좀 제가 보기에는 빠르다. 다시 말하면 수용시설 안에서 현재 정경심 씨는 제가 보기에는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외부 병원에서 수술로 해야 되느냐 판단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거기에서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여기에는 의사 판단도 곁들여진 거다. 네. 이런 절차를 좀 알고 판단한다면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국 전 장관 부인이니까 내보내지 마. 민간 심의원들이 다 있는 마당에 또 검찰로서 특별히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했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야당에서 이 대통령한테 요구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검찰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한번 들여다봐서 정책적 판단을 해달라는 요구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서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정치 공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또 이 부분까지 여야가 좀 정치적인 공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나온 것처럼 법률적으로 절차와 요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요건에 의하면 건강을 해하거나 이런 건데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그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심의위원회는 어떤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이걸 허용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소위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할 때 현대적 법무행정을 얘기했어요. 현대적 법무행정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인권을 갖다 증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예를 들면 건강상의 염려가 있다고 얘기하면 좀 약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인권적인 측면에서 좀 보장하는 방면으로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일부가 제기한 내용이 소위 그렇게 심각한 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과의 관계 때문에 저렇게 발언을 했다게 되면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전 그래서 여야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법률이 정한 요건에 맞게 그리고 정확히 핵심적으로 정경심 전 교수가 진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정경심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경심 교수 건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계속 얘기 나오길래 제가 상황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저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의료진들 전문가들이 향후에 어떤 그 수술이라든가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류한 것이다. 이런 식의 정도를 제가 파악해 봤는데요. 정경심 교수의 그 상황을 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으셨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런 것까지 제가 뭐 받을 만한 입장은 제가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가셔서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돼서 장관께 사실 역할에 대해서 좀 찾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형집행정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한 부분이어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을 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관여할 입장은 아니지만 상황은 잘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주당과 정경심 교수 측의 그 요구를 잘 보겠다,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일까요? 아니면 그냥 원론적으로 그냥 사건을 잘 살펴보겠다 이거는 이렇게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첫 번째 그냥 형 집행정지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게 수형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을 과연 형 집행정지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제가 위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경심 씨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내가 이렇게 입원해서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병원에서 누구에 의해서 언제 치료가 받아야 형 집행 기간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위원인데 만약에 저 말이 맞다면 어느 병원에서 누구에게 언제 수술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정경심 씨를 석방을 했다라고 형집행정지를 했다면 어디에 갈지가 명확하지 않고 형집행정지가 되더라도 그 마치면 다시 수용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말을 했으니까 그 변호인은 이건 주장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옛날 기억나시죠? 진단서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변호인께서 정말로 이게 맞다면 이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판단해서 개인이 허락하신다면 그런 내용을 좀 구체화시키고 그거를 정확하게 위원회에게 입증하고 그 뒤에 수술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할 건가를 명확히 한다면 이건 인권적 차원에서 반드시 요건에 해당되면 저는 형집행정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는 사건의 문제인 거지 사람의 문제는 그득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측에서도 사건으로 들여다보시고 요건에 맞으면 형 집행정지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돌아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는데 그때는 검찰이 기각을 하고 그 이후에 법무부가 병원 입원을 허가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허가하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길이 열려 있죠. 사실 이 수용자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일회성인 병원 진료 같은 건 상당히 좀 잘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장기간의 입원 가료 그리고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요건에 되지 않더라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례가 있기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당시에 형 집행정지는 예, 인용이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입원해 있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형 집행정지 처음에 허용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좀 많은 일수를 병원에서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런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형평성 문제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어떤 건강이 심히 굉장히 중대하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수술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왜냐하면 수형의 어떤 최종 책임자는 또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단이 내려질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위원님, 그 정경심 변호인 측에서 이런 디스크와 관련된 그 증세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의사 진단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법무부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뭐 체크를 하거나 그럴 그게 절차가- 심의위원회에서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게 개인정보고 주장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서 모르는데 제가 정경심 씨 변호인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 주장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한 구체성을 이야기를 했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면 이거는 도저히 수용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형 집행 정지를 해서 병원에서 구체적인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진단서라든가 기타 등등 내용을 밝혔을 건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 집단 지성이 야 이거 가지고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안에서 조금 이렇게 치료받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그 내용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비송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구체성이 얼마만큼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들었던 귀로는 한동훈 장관이 했는 말이죠.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체성을 보완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씨 측 변호인이 좀 구체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어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아픈 사람 치료받는 것, 이거는 형벌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지금 조국 전 장관 사태 이거 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진영은 나눠져 있는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대부분의 확정 판결 이후에는 그리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건의 사실에는 근접해 가고 있는 거죠. 이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성 박사님 잘 설명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정경심 씨 변호인들이 네. 이 심의위원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들 10명 정도 이 위원들을 설득을 못 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설득했으면 이 중에 누군가가 정말 심한데 이러면 안 되지라고 말했을 건데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설득에 실패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성범, 김종욱, 장윤미, 신재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뇌물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